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 석학들이 모인 국제 컨퍼런스.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글보다 더 뛰어난 언어가 발견됐다.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세계 유수 대학의 학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과학성과 효율성에서 최고로 평가받아온 문자, 한글.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시대에 뒤처졌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한글은 과대평가됐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도쿄대 교수의 비웃음 속에 청중들은 어지러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순간 한 장의 고문서가 스크린에 등장했습니다. 백성은 개돼지입니다. 한글 창제 시절 조선의 최고학자였던 정창손. 그가 왕 앞에서 감히 내뱉은 말. 컨퍼런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백성 따위가 무슨 글자를 배운단 말입니까? 백성은 가르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태생이 다릅니다. 차가운 고문서 위에 새겨진 문장은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전 세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망발을. 그리고 모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진짜 위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역사학과 교수 제임스 밀러입니다. 문자와 언어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명의 본질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한글이라는 경이로운 문자가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의 석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역사학과 제임스 밀러 교수로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여러분, 저희 연구팀은 최근 한글보다 효율성과 속도에서 뛰어난 새로운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청중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웠습니다.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났고 발견된 언어의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보시다시피 이 언어는 정보 전달 속도에서 한글보다 27% 빠르며 학습 곡선은 무려 35% 가파릅니다. 효율성 지수에서도 한글을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놀란 표정, 의심스러운 눈빛, 흥미로운 시선들이 교차했습니다. 학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 인정받던 한글보다 뛰어난 언어의 출현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청중석 중앙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였죠. 그는 비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글 따위가 무슨 기준이 됩니까? 한글은 과대평가된 문자일 뿐입니다. 이 새로 발견된 언어야말로 혁명적이고 완벽합니다. 한글은 이 언어 앞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발언의 장내는 더욱 술렁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했지만 나카무라 교수의 노골적인 비난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저는 단호하지만 공손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유네스코와 세계적 권위의 언어학자들이 공인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비교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두 팔을 크게 벌리며 다시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인 밀러 교수가 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죠?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나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한국의 역사와 정신, 민족의 혼을 담고 있기에 오히려 역사학자인 제가 발표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역사의 산물이고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컨퍼런스장을 가득 채웠고 나카무라 교수의 얼굴은 당황과 불안으로 굳어졌어요. 그는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그런데 사실 이 새로 발견된 언어는 AI 간의 음성,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없이 소리만 있는 언어, 기버링크였습니다. 제 발표의 반전의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충격에서 혼란으로 다시 이해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나카무라 교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잊은 듯했죠. 방금 전까지 과장되게 칭찬하던 그 언어가 사실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언어는 인공지능끼리 소통하기 위해 개발된 음성 체계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와 발성 기관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언어죠. 그럼에도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내는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다른 학자들은 저마다의 반응을 보이며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가 한창 진행되던 중 청중석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브라운 교수였죠. 밀러 교수님, 한글 창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렇게 뛰어난 문자 체계가 어떻게 그 시대에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기대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글은 탄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최만리의 유명한 상소문을 보여주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 할 때 당시 최고의 학자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 상소문은 최만리라는 학자가 올린 것인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상소문의 핵심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신등이 엎드려 살펴보건대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지만 신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성상이 재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 후에는 한자를 아는 이가 반드시 적어질 것입니다. 비록 언문으로서 능히 이사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면 사리에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저는 이 상소문의 의미를 풀어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최만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널리 퍼지면 한자가 도태될 것을 우려했죠. 한자가 사라지면 유교 경전의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성리학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당시 국가 체제의 근간을 걱정하는 진지한 우려였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이해의 끄덕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더했어요. 세종대왕도 이 상소문에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창손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한 말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정창손의 발언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정창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백성은 개돼지입니다. 지금껏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로한 짓거리들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천품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석에서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발언의 의미를 더 설명했어요. 이 말은 성인군자는 타고나는 것이니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번역이나 해주면서 교육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학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유학의 핵심은 수양을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깊은 관심으로 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극적인 부분을 전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로 유명했던 세종대왕은 이 말을 듣고 임기 중 최고 수준으로 격분했다고 합니다. 감히 어디서 과인의 백성을 능멸하느냐. 백성의 천품이 교화될 수 없다면 내 놈이 정치는 왜 해? 단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선가. 제 목소리가 컨퍼런스장에 울려 퍼지며 청중들은 마치 그 역사적 순간에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더욱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문자, 모든 이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대한 의지가 더 확고해졌죠. 결국 한글은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조차 이 역사적 일화에 감명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다음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이 문자 체계의 우수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타고르, 펄벅, 제임스 맥콜리 등 세계적 석학들의 사진과 그들이 한글에 대해 남긴 찬사가 나열되어 있었죠. 인도의 데무노 타고르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한글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했죠. 저는 특히 시카고 대학 맥콜리 교수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맥콜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만든 사람과 날짜가 분명한 유일한 문자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창제된 유일한 문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때 나카무라 교수가 다시 일어섰어요. 밀러 교수님, 분명 한글은 우수한 문자겠지만 한자의 깊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한자가 어떻게 단 몇 세기의 역사를 가진 한글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나카무라 교수의 반론에 청중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에밀리 존슨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죠. 나카무라 교수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에밀리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의 본질적 목적은 정보의 효율적 전달과 지식의 평등한 공유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은 가장 이상에 가까운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존슨 교수의 논리적인 반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덧붙였죠. 존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얼마나 깊은 철학적, 과학적 고찰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호 창제가 아닌 심오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청중들은 점점 한글의 우수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게다가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우수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에서도 그 효율성과 학습 용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입니다. 청중들의 고개가 끄덕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에 공감하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청중들에게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하버드에서 저는 특별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미국 내 가장 열악한 환경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기초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의지로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에 입학했죠. 저는 잠시 그 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학생이 제게 찾아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고 물었죠. 그의 대답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처럼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도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런 철학에 깊이 공감해서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몇 주 후, 그 학생이 제게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닌 평등과 존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나카무라 교수를 포함한 모든 청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을 가르칩니다. 단군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장 실천적으로 구현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컨퍼런스장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얼굴에서 감동의 표정이 역력했죠. 이 순간 저는 한글의 가치가 단순한 학문적 우수성을 넘어 더 깊은 인간적 가치로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에밀리 존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청중들을 향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때의 일입니다. 존슨 교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컨퍼런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는 40분 만에 한글의 기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습니다. 네. 단 40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언어학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그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이죠. 존슨 교수는 자신의 다양한 언어 학습 경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공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어도 한글처럼 빠르게 기본 문자 체계를 익힐 수 없었어요. 특히 중국어의 한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존슨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경험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전 세계 대학들의 언어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무수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네스코의 한글 관련 보고서와 세계 유수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통계를 인용했어요. 미국 외국어 교육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화자가 주요 외국어의 기초 문자를 익히는 평균 시간은 중국어 한자가 약 2200시간, 일본어가 약 1800시간인 반면 한글은 단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중들은 이 객관적 데이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또한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단순히 빠른 학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자 체계의 과학적 설계로 인해 발음과 표기의 일치도가 매우 높아 외국인들도 발음을 정확히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존슨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더 추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어 발음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어는 한글 덕분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실제 학습 과정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된 듯했습니다. 학자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보였고 분위기는 매우 호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이러한 학습 효율성은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장은 이제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발표의 흐름을 현대 디지털 시대로 옮겨갔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문자들의 컴퓨터 입력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한글은 컴퓨터 입력 속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타자 대회에서 한글 사용자들이 영어나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평균 20%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키보드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고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이 시각적 인지와 처리 속도를 높이기 때문이죠. 특히 한글 자판의 설계는 양손의 사용 비율을 거의 완벽하게 균형 잡아 타이핑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청중들은 이 새로운 정보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어요. 더불어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문법 구조가 규칙적이어서 기계 학습에 유리하죠. 이는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시사합니다. 그때 나카무라 교수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덜 공격적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밀러 교수님, 한글의 우수성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 인지도와 활용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문자라도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청중들도 그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어 학습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기구에서의 한글 위상 변화입니다. UN 산하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기 시작했고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글로 된 자료의 수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교수를 직접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언어와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현재의 인지도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교육적 효용성,
미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한글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큰 관심과 연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동의의 표시로 가볍게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자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역사적 문서를 오늘 처음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오래된 편지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인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호머 헐버트라는 미국인 교육자가 1886년에 쓴 편지입니다. 헐버트는 19세기 말 한국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한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편지는 최근에야 발견되어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편지의 주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한글은 내가 지금까지 접한 문자 중 가장 뛰어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은 이 훌륭한 문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띄어쓰기의 부재는 한글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역사적 발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헐버트는 이 편지에서 한글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이며 띄어쓰기의 도입은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는 그 우수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헐버트의 이 제안은 후에 실제로 한글 띄어쓰기 도입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한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살아있는 문자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편지의 또 다른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헐버트는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의 가장 뛰어난 점은 그 학습의 용이성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성과 발전 가능성에 있다. 이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적 자산임을 증명한다. 청중들은 이 역사적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은 열정적인 표정으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헐버트의 시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서양인들이 동양의 문자 체계를 열등하게 여기던 시대에 그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했던 것이죠. 저는 스크린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헐버트가 직접 작성한 한글 문서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헐버트가 직접 한글을 배워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작성한 한글 문서로 띄어쓰기를 적용한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개선책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죠.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역사적 발견은 한글의 가치를 더욱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였어요. 나카무라 교수조차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헐버트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며 이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헐버트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언젠가 세계가 주목할 위대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이다. 그의 예견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이 역사적 순간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찼어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의 우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한글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어의 미래와 한글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미래 기술과 한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언어와 문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인간과 기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가 필수적이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은 그 과학적 설계와 체계성으로 인해 미래 기술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음성 인식, 자동 번역 등의 분야에서 한글의 규칙성과 일관성은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저는 발표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갔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그 깊은 철학과 과학적 사유,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단순한 기호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컨퍼런스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강연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저는 나카무라 교수가 홀로 앉아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한글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발표 어떠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밀러 교수님, 저는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자로서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네요. 특히 헐버트의 편지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던 한글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논쟁은 학문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승리였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니 지난 발표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동상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글은 언어의 본질을 뛰어넘는 역사, 정신,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지혜와 평등의 가치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느낀 그 깊은 감동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고 배워야 할 지혜의 결정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의 열기와 감동,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의 고요한 성찰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학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한글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연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이번에 헐버트 선교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조국도 아닌 나라의 문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예한국인 아닌가요? 한글에 대해 마음에 품고 계신 소견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